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쯤 고향집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지금 방송을 고향 가는 길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일하시는 동안 들으시는 택시 기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역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일하셔야 하는 청취자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됐을 때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뒀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런 발언이 나올 때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상황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발언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영 다른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대북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미국 외교 라인 혼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외교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급속히 고조된 한반도 위기 속에서 이 미국이 북한과의 물밑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죠. 네, 하루 만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예. 질책을 한 거죠. 예.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장관들의 메시지 혼선 혹은 엇박자가 다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의도적인 메시지 흔들기인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제 그 자신의 그 트위터에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 즉 그 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렉스,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위터 내용 그대로 해석하면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이 레드카드를 꺼내는 셈입니다. 근데 그게 비꼬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왜 쓸데없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하느냐. 내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고 이제 경고를 한 셈인데요.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 훌륭한 국무장관이라는 게, 진짜 이게 어떻게 진짜 칭찬을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이게 비꼬는 건지, 이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사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선발한 이 장관 가운데는 가장 그 신뢰가 많은 두 장관 가운데 한 명이라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질책은 분명히 받은 거는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는 지금 때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혹은 네. 매티슨 그 국방장관이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 그 서로 방향이 다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좀 있었는데, 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도 높은 그 대북 발언의 수위를 이들 두 장관이 낮추거나 그 진정시키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관 발언을 그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논평하고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한과의 그 직접 대화 시도에 그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핵 위기의 그 외교적 해법에 대한 그 전망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국무부가 북한과 그 대화 채널을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자신의 국무부 장관을 깎아내린 듯하다.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좀 못 팔리게 틸러스미 국무장은 뭐 좀 팔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좀 뻘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그 북한과의 그 직접 채널 그 두세 개를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지난달 30일이었죠. 예. 베이징에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회담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진핑 주석과의 이야기에서 중국 측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공개적인 발언으로 중국 측의 이제 요구에 이야기를 한 셈인데 예. 다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둬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틸러스미 국무부 장관 대화 채널 선언위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게 핵과 미사일 관련 채널이 아니고 그 지금 방금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미국의 익명의 관리의 말을 인용을 하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인질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대화 채널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에 응하는 부분하고 또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틸러슨 장관이 말한 그 북한과의 그 대화를 타진하는 채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뉴욕 채널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셉윤 국무부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간의 그 채널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 방관 반면의 1.5 트랙.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뉴욕 채널은 유엔 주재 그 북한 대표부와 그 미국 국무부 한국과 사이의 그 외교 채널이죠. 1, 2주에 한 번씩 그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 트랙은 이 10월 중에 그 노르웨이 그 오슬로에서 그 회동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도 뭐 이 시간에 그 소개를 드렸는데 조셉윤 그 미 국무부 그 대북정책 그 특별대표가 지난 6월에 평양을 전격 방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이제 그 전격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지난 5월 그 노르웨이 그 오슬로에 있었던 그 1.5 트랙 접촉과 뉴욕 채널을 통해서 통한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예. 이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 뉴욕 채널 말이에요. 이게 원비어 이 송환을 했던 그 채널이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그러나 그 북한 측이 그 진지한 대화에 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 청와대 그 박수현 대변인 이제 기자들에게 보낸 그 문자 메시지에서 한미 양국은 그 북한을 그 대화로 그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최대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북 접촉 채널 유지 노력에 대해서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그 대변인이 어젯밤 그 밝혔듯이 북한은 그 진지한 대화에 관한 그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완주 대변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형식이든 그 대화 채널이 그 필요하다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또다시 그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정영기 원내수석 대변인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그 코리아 패싱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바른정당의 그 이종철 대변인도 결국 그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 간의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코리아 패싱 오해가 나온다고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 국민의당 이 송금주 수석 대변인도 북미 관계가 그 빠르게 전개되는데 당사자인 그 우리는 관람객임을 그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논평을 내놓게 했는데요. 예. 이들 야당들의 논평을 보면은 그동안 그 제재와 그 압박 속에서도 그 우리 정부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코리아 패싱.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할 때도 코리아 패싱. 예. 코리아 패싱 너무 좀 아무 때나 언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아이고 이 연휴 때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 한 주를 시작하는 그리고 연휴가 시작된 지 첫 번째 맞이하는 월요일이죠. 자, 그런 월요일 아침에 지금 연휴 만끽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하나 있죠. 야, 이거 집값 떨어지냐? 아니면 오르냐?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요. 어느 지역이 올랐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야 뭐 이런 얘기 나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부동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부터 실제 수요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여러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면 이 살아가시는데 아주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맨날 여러분 전화로 찾아뵙는 분이죠.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고향이 다 이제 올라오세요? 어떻게? 조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올라오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제 차례 지내죠. 다 계시죠? 예. 우리 박원갑 전문. 저는 어머님이 시골에 계셔서 예. 또 제사를 또 제가 직접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내려갈 예정입니다. 내일이요? 예. 내일이 제일 많이 밀릴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 시간차를 잘 공략을 해서 네. 라디오를 열심히 들어서. 부동산은 전문가신데 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어떠신지 한번.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산 구조를 봤을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이게 제일 관심이고, 또 어떤 지역이 잘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제일 핫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조명래 교수님은. 예, 실만 알 수 있는 지역인데요. 예.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예. 강남 4구가 여전히 이제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권 지역도 상당히 인기가 지금 있고요. 아하. 마포, 그다음에 동부권도 그렇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개포, 서초, 고덕 이런 강남권 재건축 단지, 특히 일반 분양이 여전히 아직 인기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부권 같은 경우는 마포, 또 조금 내려오면 영등포, 거기도 지금 분양 예정이 지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과천, 성남, 특히 공택지 내에 지금 공급하는 주택들이 아마 물이 좋을 곳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은. 사실상 전 지역이죠. 그런데. 서울 전 지역? 예. 근데 저는 집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안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적으로 역세권인 것 같아요. 아, 역세권. 예, 도시 생활이 대부분이 이제 전철이나 지하철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0m 그리고 한 7분 거리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쪽에서 대단지 아파트 이 정도가 저는 주목해 볼 만한 건데, 일단은 대단지라는 건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집을 사실 때 일단 택시 아저씨가 아는 곳을 가라. 그게 또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그 전제가 주로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부동산은 유망하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미망에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대단지 중심, 특히 역세권의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새는 말이에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뭐 별게 다 있어요. 숲세권은 이제 그 주위가 이렇게 환경이 좋은 거, 학세권 학군이 좋은 거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추석을 맞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시고서 부동산 특집 마련하고 있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바로 이런 비용 드는 유료 문자로 샵 0945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나와 계신 두 분의 전문가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는 뭐 부동산 가격 지금 잡겠다. 그래서 두 번 대책 얘기했죠. 6.19, 8.2 두 번 대책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취지를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번 대책이 이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중 6.19 대책은 뭐 6.19나 8.29나 모두가 사실 그 바탕은 이른바 청약 그 조정 지역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 과외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조정 지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뭐 순위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통제하는 건데 이 8.29 대책은 거기다가 청약 조정 지역에다가 이른바 이제 투기 과열 지구나 뭐 투기 지역을 이제 더 세워가지고 더 씌워서 사실 그 주택 문제에 이제 본질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이제 강남 재건축이었는데 8.29 대책은 청약 조정 지역 지정에 플러스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한 투기 과열 지역을 강남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등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이렇다 할 만한 주택 정책이 없었다가 8.29 대책을 통해서 이제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한 과감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일단 뭐 그 지난 한 3, 4년간 부동산 시장에 사실 문제 진원지는 강남 재건축으로 본다면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한 8.29 대책은 뭐 제가 보는 나름대로 좀 유효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일단 상반기까지 시장이 과열되었었는데 이제 뭐 진정 국면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일부 강남 재건축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앞두고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에서 약간 들썩이는 모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 전형적인 조정 국면 정도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집값 불안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한 게 이번 8.2 대책의 중요한 이제 효과 이렇게 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시장의 동향을 볼 수 있거든요. 9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어제까지 한 8,300건 정도가 되는데 8월 14,800건 정도를 감안해 보면은 40% 정도 줄었어요. 뭐 지난해 9월에도 10,000건이 넘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줄은 거고 그러면 약간 거래 절벽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거래가 줄은 것은 수요자들이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가격에 이제 선행한다 그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집값이 저는 뭐 이게 위축보다는 약간 상승세 둔화 쪽으로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승세 둔화 쪽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글쎄요. 이게 약발이 먹혔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격은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6월 2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그 한 3.6 서울 아파트 기준인데요. 3.67%가 올랐는데 8.4 대책 8.2 대책 이후에 보면 9월까지 보면 한 0.37% 올라온 것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 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그 파리 대책 이후에 보면 5주간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3주간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가격이 약간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을 하고 또 가격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그 이전에 파리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오르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전 유지되다가 아마 추석 이후에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주춤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지금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2만 건이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요. 전국적으로. 예. 그 22만이라는 것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보통 연간 한 25만 정도 분양을 한다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한 6만 호 정도 지금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시장이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최근에 올랐던 이 가격 상승 추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그런 힘을 받으면 다시 또 약화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추가 대책 같은 것들이 결합된다면 더욱더 가격이 정체 내지는 하향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박원갑 의원님. 일단은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잔파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큰 파도를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잔파도는 재건축 부분인데 뭐 강남 재건축은 저는 연말까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초과입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속도를 낼 테니까. 근데 세무조사도 한다며요. 그거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부분적인 측면이라고 보셔야 될 거죠. 심리적으로 다소 쿨다운 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뭐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연말까지는 조정 국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석이 지나면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한 중순쯤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10월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건데 그 내용이 시장을 이렇게 부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장을 다소 좀 이축시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간다면은 연말까지 역시 좀 지금과 같은 오름세가 아니라 약간 좀 하강 쪽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강남 재건축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풍선 효과라고 한쪽 물론 한쪽 튕겨 나오는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죠. 그죠?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죠. 많죠. 예. 풍선 효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풍선 효과를 파리 대책 이후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정부가 이번에 다방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풍선 효과가 생기면 지금 추석 이후에 정부가 지금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밝힌 입장이 한다면 혹시나 추석 이후에 지금 이사철과 맞물려서 또 지금 오른 추세가 또 확장돼서 뭐 풍선 효과를 포함해서 시장이 다시 움직일 것 같으면 또 다른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풍선 효과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막 확장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원갑 수석 전문의. 실제로 지난번 9호 대책 이제 보완 대책이었죠. 그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뭐 인천, 안양, 뭐 성남 일부, 고양 일부, 부산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을 한 뒤에 여차하면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카드를 내놓으니까 고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도성 대상 지역이죠.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약간 주춤해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바라보면은 이번에 풍선 효과는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원래 풍선 효과 자체는 이게 길어봐야 3개월짜리예요. 근데 짧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뭔가 규제를 피해서 투자할 데가 없느냐 이런 이제 틈새를 찾으면서 이런 풍선 효과를 내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풍선은 잘못하면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풍선 효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풍선이 터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특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두 분과 말씀 나눠보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1부 이어서 2부에서도 부동산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7시 40분 50초 지나고 있죠.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 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507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반포주공 도대체 언제 사야 합니까? 지금인가요? 아니면 연말 내지 내년 초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자, 어떤 분 답해 주시겠습니까? 조명래 교수님. 예. 반포주공은 최근에 이제 시공사도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연말까지 그 관리 처분 인가를 지금 받을 이제 저건데. 그러다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자 입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조합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쯤 되면 가격이 이제 많이 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산다고 한다면 뭐 지금쯤 살 정도의 기회가 아하. 있고 조금 더 지나면 특히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정도가 되면 예. 가격은 더 오를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힘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박원갑 수석위원님. 예, 내 집 마련 타이밍 적기는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며느리가 보면 잘하는 모양이에요, 뭐든. 예. 근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예. 저는 타이밍은 연말이나 내년 초나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금 마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가거든요. 20억, 30억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타이밍은 너무 재지 말고 그냥 좋은 매물이 있으면 사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30억이요? 네, 비쌉니다. 아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보면은 서초동이 5억, 6억이라던데 그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시가하고 아직 너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7097님,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인천 주안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미추 8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박원갑 전문위원님. 인천 지역 주안 나름대로 주안이 이게 또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뉴타운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 있고 또 인천에서 그렇게 많은 뉴타운은 없습니다. 그만큼 값어치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좀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천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파리 대책 나온 뒤에 약간 꿈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좀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예. 인천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310님 이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혼부부인데 투기 목적은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시니까 당연하시겠죠. 일단 전세로 살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살지 고민인데요. 그리고 지역은 부천 송내역 바로 앞 지역과 서울 가양역 앞 지역으로 할지도 고민인데 두 분 같으면 둘 중 어느 지역에 사실 건지 그리고 전세, 자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거. 자, 조명래 교수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들은 특히 가점제 하에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네. 가점제를 조정해서 신혼부부한테 유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마 기회를 아마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특별 분양이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노인 세대들이라든가 따라서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 공급 양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혼부를 위한 뭐 이런 저출산 뭐 타운도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린다면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한다면 뭐 어디에 이제 계시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이 부천 송내하고 서울 가양을 비교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가양이 아마 유리하다고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어떤 발전 전망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가격 대비 가양 일대 어떤 주택이 실제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부천에 비해서는 더 가격이 좀 더 셀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진 송내도 뭐 하나의 그 대안이 전 될 수 있다 보고요. 전세자가 어떤 것이 좋냐라는 것은 저는 뭐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살 집을 제가 찾는다. 그러면 다소무리해서라도 저는 사라고 권합니다. 네. 예. 박원갑 전문위원님.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직장이 어딘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마도 부천 송내하고 서울 가양역을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장 가까운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집을 기존 그 매매 시장에서 사기보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혼부부 전용 공공분양 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의 이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주로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 주암 유래 신도시, 화성 동탄 이신도시 같은 알짜 지역에서 지금 대거 공급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이곳에서 떨어지면은 기존 매매 시장에 가서 사보는 방법. 약간 단계적 전략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아파트를 사가지고 크게 지금 오르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정부가 그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한번 검색을 해 보셔서 네. 그쪽에 조건이 맞는지를 한번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추석 맞아서 부동산 특집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8330님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안산에 7,000세대 단지가 있습니다. 혹시 신안산성과 연계해서 전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역세권이네요. 역세권. 예? 신안산선? 예, 박원갑 전문위원님. 안산은 그동안에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제 장인어른이 거기에 살고 계신데, 아하. 뭐 고잔 쪽에 살고 계시는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저는 안산은 뭐 지금 집을 사도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산에 주로 대단지 이번에 공급을 했죠. 그런데 신안산선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그죠? 근데 여의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가는 이 신안산선인데 일단은 개통제로 이거보다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버블이 크지 않으니까 저는 살기 좋은 곳 중심으로 그냥 접근하셔서 사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주명래 교수님은 여기에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예.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열심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뿐만 아니라 좀 저층 그리고 이제 노후된 지역들의 그 정비 사업을 이제 도시재생이라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고 또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 봅니다. 네. 예. 1809님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인천 부평구 북의 삼동 굴포 천역 초역세권 아파트에 사시는데
지어진 지가 이게 30년 다 돼간다고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 가능성 있을까요? 사는데 불편해서 이사갈까 하는데 주변 분들 절대 팔지 말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 같으시면. 뭐 재건축은 일단 2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의 수명을 봐서는 이미 대상이 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건축의 노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 데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주민 동의가 뭐 3분의 2 내지는 뭐 4분의 3 이상이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은 그 부동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단지의 어떤 그런 재건축의 사업성을 좀 들어보는 것이 저는 좋다 봅니다. 자, 5048님 강서구 마곡지구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마곡지구 여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부동산 잘 모르는데. 예,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예,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새로운 이제 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뭐 예. 서울의 판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새로운 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직장인들이 속속 이제 입주를 할 건데 예.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건매물 중심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827님.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지구 이게 전망이 어떠냐 이런 질문 해 주셨는데요. 예. 한강 신도시도 요사이 보면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 김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주로 이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요. 서울 이탈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특히 은퇴자분들도 한강 신도시에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곧 그 경전철인가요? 그게 이제 개통을 하고 나면은 집값은 좀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다만 그렇게 외부의 어떤 그런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김포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좀 예. 실구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네요. 자, 아까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자, 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앞으로 집값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짧게씩 좀 말씀해 주시죠. 조명래 교수님. 예, 오름세가 지금 있습니다만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 같고 그 단계를 지나면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과거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원갑 수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만 호 공급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우 정부 그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물량 홍수, 입주 물량 폭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동산 가격과 반비례인 금리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궁금증 어디까지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전문가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